중개보수 252페이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출제되고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권리와 관련되는 건 중개보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무와 책임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그 다음에 254페이지까지 소멸, 양가로 4번 소멸까지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첫 번째 발생은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면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를.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 깨지면 중개보수 받기는 쉽지는 않죠. 의뢰인들이 개업공개사 너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하면 실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보수는 상법상 상인임으로 판례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255페이지 중개보수 요율,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합니다. 주택이 있고요. 양가로 2번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56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양가로 4번 그 밖의 주택외의 중개사물인데 자, 주택이냐 주택외냐 이거 구분이 공부상 용도겠어요? 아니면 사실상 용도겠어요? 주택과 주택외가 다른데 공부상 용도입니다. 이건 공부상.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용도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에는 사실상 용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공부상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분류됩니다. 즉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상 용도라고 한다면 뭐 방문각체 같은 데는 사실상 용도라고 잘못 적어놨던데요. 만약 사실상 용도라고 한다면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택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에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주택 외로 분류한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그냥 주택 외이기 때문에 무조건 0.9였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위주로 중개업을 하던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중개보수가. 무조건 0.9 받던 걸 0.5, 임대차는 0.4 받으니까.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죠.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이게 세면시설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기타는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다 기타입니다. 기타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이게 주택과 주택 외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뭔지를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256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해서 갖추어야만 합니다. 즉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주거용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면시설 이런 거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해서 0.4, 0.5 받을 수 있습니다. 255페이지 다시 그러면 양가로 2번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령은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쌍방 각각 받으니까 200만원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쌍방 각각 받는 게 거의 관행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이거 반값 할인하는 앱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인한테는 거의 못 받은 추세로 바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거의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미국이 50개 주에 4%에서 8% 정도 합니다. 그래도 매도인한테만 받기 때문에 또 반 나누고 거기서 또 권은보험료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 2% 정도 이 정도만 받아갑니다. 우리는 0.9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래도 쌍방각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쌍방각각. 그리고 0.9, 0.8 임대차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하한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한선은 없고 최대.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당사자 협의라고 저기 적어놨는데 무조건 0.9 받는 게 아니라 또 협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깎아라는 이야기죠. 백화점에 일반 옷 같은 것도 다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부수는 정가제가 아니에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해야 돼요. 협의를 해도 법에 정한 금액보다 높여서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하다고 깎아라는 이야기잖아. 이게 의뢰인들한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정가제. 그래서 경기도 조례로 아예 이게 범위 내에서 협의라는 말 없이 정가제로 0.4, 0.5로 했다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해가지고 다시 재개정했어요. 조례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0.5, 0.4 범위 내에서. 그래서 너 언제 협의한 적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그래서 0.4, 0.5% 이런 중개보수 금액을 자동적으로 출력해 나옵니다. 계약서를 적게 되면은. 257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5번 257. 그리고 256에 먼저 메뉴에 있는 거 이거 표에 있는 중개보수 한도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큰일 날 건 없는데 머리가 자꾸 가득 차면 나중에 뭐 다른 거 집어넣으려면 자꾸 집어넣으려면 뭘 빼야 되잖아요. 머리 한계가 용량 한계가 있는데 계속 인풋만 시키고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안 빼내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는 집어넣지 말라고 이 머리에 용량 부하 가부하 걸리니까. 왜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냐면은 시도조례니까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7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상한요율.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되는데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되어 있어요. 자격증, 요율표, 등록증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가보면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외라고 해서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써놓으면 돼. 받고 싶은 금액을. 왜 이렇게 했는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주택은 시도 조례가 0.4, 0.5, 2억 이상인 경우 0.4, 2억 미만인 경우 0.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하면 되는데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니까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옆에서 0.8이라고 적으면 다른 데서 또 0.7, 0.6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경쟁을 하다 보면 중개보수가 더 인하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현업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0.9를 적어놨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비워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게시만 해놨어요. 0.8, 0.7 적어놓은 데는 없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0.6 이런 식으로 적으면 지금 부동산은 다 그 동네마다 친목회가 있어요. 친목회. 그 친목회 회칙에 보면 왕따 시킨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만약에 그 예를 들면 일요일날 문 열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마저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일요일도 문 열어버리면 한 사람 열어버리면 다른 사람 다 닫으면 한 사람 열면 장사 잘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경쟁이 되니까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문 열면 안 된다. 적발되면 뭐 얼마 벌금 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친목회 회칙에 보면. 단 이제 뭐 그 전에 계약은 했는데 손님들이 일요일날 장문 치르기로 한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이것도 만약에 혼자서만 0.5, 0.4 이렇게 가로 안에 적어 놓으면 친목회에서 왕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0.9를 적어 놨거나 또는 비워 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257페이지.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에다가 그냥 곱하기 요율하면 되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령 보증금은 500에 월세가 4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4천만원, 4,500만원 밖에 안 되죠. 이렇게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럼 47은 28, 2,800만원 보증금에 500만원 더하면 3,300만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입니다. 259페이지 교환. 교환인 경우는 메뉴에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금액이 크다고요.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고 거래금액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고로 보니까 참고는 지금 중개보수가 큰 걸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고가 밑에 잘못됐어요. 박스가.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것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시도조례에 보면 0.4%입니다. 2억 이상인 경우는. 그러면 120만원. 주택 외에 기타는 무조건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80만원.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위에. 거래 금액은 이게 3억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120씩 각각. 그 밑에 참고가 잘못됐다고 예시가 259페이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구애, 동일 3번 들어갑니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케이스가 이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눌러 삽니다. 임대차로. 민법에서는 점유계정. 점유계정, 다시 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개정한다. 집 팔고 그대로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즉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가령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업에서 저도 집을 팔고 경기도 광주에서 거의 7, 8년 만에 집을 이사하자마자 내놨어요. 팔라고.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1층이었는데 1층이라고 분양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미분양된 거 입주할 때쯤 받아가지고 바로 입주를 했는데 보니까 1층이었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거의 반지하에 앞에서 보면 산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산을 깎고 지어놓으니까 앞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거의 반지하 비슷하게 돼 있다고 아파트인데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팔라고 해놨는데 7년인가 8년 가까이 돼서 거의 팔렸어요. 팔리는데 제가 아파트 이제 3번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하기 3개월 전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거 3개월 있다가 팔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못 팔 수도 있잖아요. 지금 7, 8년 만에 겨우 팔았는데. 그래서 산 사람한테 3개월만 좀 더 살자. 월세 달라면 달라는 데를 줄 거고 보증금 달라면 달라는 데를 주겠다 하니까 뭐 그렇게 하라더라고. 그러면 우리 3개월 있다 이사해도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그 광주에 옛날에 학원이 있어서 지금은 광주 학원은 없어졌는데 한 15년 전에 있었어요. 광주. 이천은 없고 광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천 사람들도 광주로 오고 그랬어요. 15년 전에. 그랬는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했는데 작업을 해가지고 저 인간한테 좀 다 부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했나 봐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돼서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된다고 했잖아 하니까 아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야 돼서 안 된다더라고. 안 되는,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작업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하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또 받을 수 있잖아. 80만 원 더. 예, 그래서 굉장히 슬픔을 느꼈어요. 이게 학원 다닐 때 착한 사람이 돌변하더라고. 학원 다닐 때 착했거든. 공부도 잘하고. 차라리 착해 빠진 사람이 무서워. 더 돌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혹시 그래 하더라도 중개보수 다 줘요. 저도 주는데 이게 2번 받으려고. 이런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살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 짐 어디 3개월 동안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하루에 5,000원인가 얼마 만 원인가 달라 하더라고. 하루에 그렇게 주고 여간방을 전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우리 3개월을 새 얻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어쨌든 이 점유계정,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시험에 기출문제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갑과 이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갑, 을이 있고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입니다. 아까 앞에 한 것처럼 임대차는 80만 원. 근데 A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 매매 중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A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이 을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 넣었다고 입주는 자기가 안 하고, 이런 경우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얼마인가,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얼마냐고요?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답은 얼마예요? 을로부터 A가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만 원이냐 80만 원이냐 180만 원이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제가 말 잘못했네. 임대차에 대한, 이게 지금 얘가 사례가 잘못됐네. 매매에 대한 게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게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 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 이런 경우에 A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입니까? 답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갑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80만 원, 병한테 받을 수 있는 거 20만 원, 총 합계 200만 원. 예. 근데 그때 거의 다 80만 원이라고 답을 했어요. 열한테 80이 아니고 100이죠. 왜? 동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병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세입자가. 그래서 따로 이거는 2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려면 저런 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따로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복합건물 259페이지 주상복합, 절반은 주택, 절반은 상가로 사용하면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암기 56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56번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정리되어 있죠. 그 2분의 1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이 100제곱미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2분의 1 포함이죠. 초과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데 중개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중개보수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는 이천시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에,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고요. 이 경우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냐고요. 사무소 기준이라고 돼 있죠. 사무소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답은 어느 시도 조례? 예? 이천시 조례? 예, 경기도 조례죠. 경기도 조례. 시도니까 시도할 때 시는 이천시는 안 들어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등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인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중개 행위를 한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4번 암기 프린터 맨 밑에. 7번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판례. 법에는 없고요. 분양가가 가령 분양가가 3억이다. 분양가가 3억이고 계약금 3천만 원, 1차 중도금 3천만 원, 프리미엄 3천 이렇게 붙었으면 현재까지 실제 주고 받는 금액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3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피, 현업에서 마피라 하더라고. 마피라고 하길래 이게 마피아다인 줄 알았더니만 마이너스 피다 이 말이에요. 마피도 많죠 지금. 동탄 이신원시 이런 데도 SRT 역하고 좀 떨어진 데는 전부 마피예요.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P가 3천 붙었으면 3천 빼야지. 실제 6천 들어갔지만 마피 3천이면 3천만 주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6천 들어갔지만 마이너스 P니까 여기서 3천 빼고 3천만 받는 거잖아요. 3천만 원만.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요율. 마이너스 P가 3천 붙었으면 플러스 P가 3천 붙었으면 6천 들어간 데다가 3천 더 더해서 9천에다가 곱하기 요율. 실제 주고받는 금액이라고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플러스 붙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으면 마이너스 하잖아요. 이해되죠?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260페이지 공동중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합의가 없다면 자신의 중개 의뢰인으로부터만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제가 다가구 통매매 이런 거 하는 데는 매도인한테 받는 거, 매수인한테 받는 거 합해서 나누기 2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 없다고 공동중개하면 2명이 개입됐을 때는 왜 나누기 2 하겠어요? 주로 매도인한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한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한테 더 많이 받아. 옛날에 매도인한테는 5천만 원, 3천만 원, 요즘은 2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관행이 통매매 하나 팔아주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한테는 한 1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3천만 원 합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각각 1,500씩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매도인한테 받은 거 3천만 원 받았다고 다 말하는데 매수인은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제가 받은 거지 나누기 2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속일 수도 있어요. 그 뭐 속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하나 푼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이제 현업에 나가면 가장 슬픈 게 같은 동료들이 속이는 것에 대한 속임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슬퍼요. 저도 적성에 약간 저도 안 맞더라고.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안 맞는다더라고. 못돼 빠진 것 같아요. 영혼이 순수하다던데 와이프가. 261페이지 그 260페이지 맨 밑에 9번 중개보수라는 말은 중개보수, 중개하고 받는 돈만 중개보수예요. 그래서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 수수료, 컨설팅하고 받는 컨설팅 수수료, 이삿짐 센터 할선하고 받는 것, 관리대행하고 받는 거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자동차 알선하고 받는 돈 이건 중개보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받아도 법위반이 아니다. 261페이지 맨 위에 전시보수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전시보수.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게 우리 법에도 없어요. 전시보수라는 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지도조례에 전시보수라는 건 전시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물 전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만 해놓고 전시해놓고 계약되든 안 되든 한 달 동안 전시하고 뭐 돈 얼마 달라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되어야 보수받지 그냥 전시만 해놓고 받는 게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시 중에 그냥 참고라고 해놨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냥 X 해버려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최근 들어서.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인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받는지만 보시면 돼요. 실비는.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다. 그래서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와 관련된 실비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비용은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그저도 한 10년 전에 봉평 메밀꽃 필 무렵 있는데 임장활동 하러 왔어요. 50만 원 내고 실비 50만 원 냈어요. 미리 막 하도 설명을 잘해가지고 살 것처럼 저도 50만 원 내고 다른 원장은 100만 원 내고 미리 내고 왔어요. 물건 보려면 돈 내야 된다더라고. 너무 이거는 막
귀한 거라서 또 그러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 안 봐도 된다고 다른 사람 볼 사람 천지다 하고 이러니까 50만 내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산을 막 다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놨기는 했더라고요. 평당 20만 원 달라 하더라고. 그 땅이 어느 거냐 물어봤어. 살라고. 진짜 샀을 거예요. 어느 건지 알면 특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파헤쳐 놓으니까 어느 땅인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른다 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못 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미리 달라 하더라고. 이거 가려면. 왜냐면 차비 기름값 들고 하니까 데리고 가려면 받아도 됩니다. 뭐 기름값 실비 받아도 돼요. 차비. 예,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가압류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래도 매수인은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거 깨끗하다 권리관계 스스로 입증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등기부 발급하는 비용 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현업에서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법무사들이 전부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법무사들이 내주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업공개사들이 내더라고 현업에 가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매도 임대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계약성사도 안 내는데 한 푼도 받은 것도 없는데 실비만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돈 벌라고 하는 게 개업공개사인데 계약성립과 상관없이 받는 거거든요. 실비는. 현장 답사비 이런 거 받아요. 지금도 텔레비전 같은데 이거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텔레비전에 보면 땅 뭐 부동산에 많이 나오는 거 많잖아요. 광고 그 텔레비전 채널을 사가지고 하는 광고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현장 답사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받아도 돼요. 현장 답사비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와 관련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다.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것은 누가 내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그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에다가 5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교과서 510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비라는 게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라고 있죠. 51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있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500 그냥 말로만 할게요. 51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 경매 낙찰 받아주는 거 그 실비도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30만 원.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고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은 못 받는다고 돼 있죠. 510페이지 맨 밑에 그 실비가 총 3가지예요. 우리 책에 지금 2가지 외에 없다 해서 물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보면 있다고요. 자, 실비를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262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으면 그건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그 263 1번 문제가 있는데요. 답 3번인데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3번 그래서 맞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게 맞는 거네. 그죠? 틀린 게 아니고. 맞죠? 그 1번은 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잔금 처리야 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당사자 약정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받을 수 있다고요. 2번이 답이고 3번은 주택 외가 아니라 주택 외, 외자 빠야 되죠?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영업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영입니다. 그 주택 외를 시도조례라고 해서 X죠? 외자, 외토리 할 때 외자를 빼야 됩니다. 외를 빼야 됩니다. 외토리 할 때 외. 외토리 부른 CM블루 지금 박사과정 부정입학으로 징계받고 있어요. 근데 근데 박사과정은 거의 미달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대학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제가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특혜는 아닌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입학이라고 생각이 면접만 갔으면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미달됐거든요. 그 과가. 어쨌든 면접 안 가고 해서 이제 특혜다는 이야기죠. 예, 박사과정은 돈만 많이 내면 뭐 안 가도 봐줘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어쨌든 자, 외토리 할 때 외를 빼라는 이야기, 외 글자.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사비 미리 받아도 된다 했죠? 저도 현장 답사비 돈 내고 왔어요. 현장 답사비 50만 원. 50만 원, 예, 뭐 100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실비.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들어간 돈만 받아야 돼요. 받기는.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사무소. 중개대상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개대상물 기준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중개보수. 자, 264페이지 오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 264페이지 계약금 등.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계약금 등. 거기에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1항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두 번째 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밑줄 치십시오.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예치 권고제.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 권고제. 권고제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자,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가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제외돼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소위 권원보험 이런 걸 가입하지 않고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부동산학 원론에 에스크로우 제도가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신 분이 저한테 뭔지 묻더라고요. 에스크로우 제도가.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전혀 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우 제도, 아마 인터넷에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치보면 나올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의 경우 민법에서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 관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래 관행이 동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의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동시행이다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관행이? 등기 서류 받고 돈 주는 게 동시행이냐고 아니냐고요? 동시행? 아닙니다. 동시행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 등기해야 된다. 돼 있어요.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할 때 돈 줘야 되는데 현실은 등기관이 등기하기 전에 먼저 돈 주잖아요. 가짜 서류인지 모르고.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고요. 만약 이게 동시행이면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금은, 잔금은. 근데 잔금마저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의행, 매수인이 선의행을 하고 매수인이 불리하다고 가짜 등기 서류 주고 돈 잔금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는 이런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관행이 이렇게 안 하니까. 금융기관이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기관 3명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치할 때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예치하냐면 7명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에스크로업자라고도 합니다.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험에 그래서 3번 출제됐는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 X로 출제됐어요. 따라서 예치 명의자 7명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리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며 이때 소요되는 실비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고요. 위험보험료 내야 되는 거. 그 결론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따로 보증보험 등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위험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되는데 이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다.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등기를 완전히 넘겨주기 전에는 절대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 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에 해당되고요. 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인데 우리나라에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돼요. 뭐 흥국화재, 뭐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많죠? 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교보생명, 뭐 하나생명 이런 거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자, 한 문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X, 권고할 수 있다. 그 권고사항을 수락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가 정답이다. 여기에 보면 예치 32페이지 77번 문제가 정답이다. 32페이지 77번 펼린 것입니다. 32페이지 1번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권고하여야 한다 하면 X죠? 할 수 있다. 2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된 경우 개업공개사는 기존의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된 경우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금액만큼의 지급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보증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예, 만약 10억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그 10억을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가입해야 된다고 10억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4번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위험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했잖아요. 보수할 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제3자도 될 수 없다. 법원도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 7명이 했죠.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7명 명의로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다음 시간은 보칙 268페이지 보칙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